자,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제인 오스틴의 마지막 작품 샌디튼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썼던, 그래서 결국 완성되지 못한 소설이죠. 이 작품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제인 오스틴의 세계,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이나 이성과 감성 같은 작품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전통과 새로운 시대의 욕망이 막 부딪히기 시작하던 19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아주 날카로운 사회 비평과 전에 없던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문장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 말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샌디튼이라는 소설의 정신을 아주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감하게 미지의 바다로 뛰어들라는 거잖아요. 샌디튼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변화, 투기,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어떤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인 오스틴 소설의 첫 장면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우아한 무도회라던가 아니면 조용한 응접실에서 나누는 대화, 이런 장면들이겠죠? 그런데요, 이 샌디튼은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우리의 예상을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죠. 이야기는요, 아주 거칠고 후미진 서식스 시골길, 갑작스런 사고가 만들어낸 혼돈의 한 가운데서 막을 엽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신사하고 숙녀, 그러니까 부부죠. 이 부부가 텀브리지라는 곳을 떠나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시간을 좀 아껴보겠다고 지름길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마부가 주인님, 이 길은 절대 안 됩니다 라면서 손사래를 치며 말렸던 바퀴가 푹푹 빠질 정도로 모래가 많은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부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덜컹덜컹 아슬아슬하게 가던 마차가 결국 균형을 잃고 옆으로 쾅! 하고 넘어져 버린 거죠. 이 갑작스럽고도 아주 강렬한 충격, 바로 이 물리적인 전복의 순간이 샌디튼이라는 소설 전체를 움직이는 첫 번째 톱니바퀴가 되는 겁니다. 자, 보통 마차가 이렇게 뒤집히면 어떨까요? 완전 패닉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파커라는 신사, 참 독특한 사람이요. 아내를 먼저 마차에서 꺼내주다가 자기 발목을 심하게 삐끗해서 꼼짝도 못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절망하기는커녕 저 멀리 보이는 오두막을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저기다! 저기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며 오히려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겁니다. 이 대책 없는 낙관주의, 이게 바로 파컷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마침 근처 땅 주인이었던 헤유드 씨가 이 광경을 보고 달려와 줍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져요. 일종의 코미디 같은 오해가 시작되는데 이 대화를 잘 들어보면 파커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 머릿속이 뭘로 가득 차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동상이몽인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이 파커 씨의 믿음, 오른쪽이 헤이우드 씨가 알려주는 현실입니다. 파커 씨는 막 흥분해서 자기가 신문에서 오래온 광고지까지 보여주면서 여기 외과 의사 새로 개업했잖아요 하고 막 우겨요.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그 의사 집일 거라고 확신하죠. 근데 57년 토박이인 헤이우드 씨는 오이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여긴 외과 의사 같은 거 없는데요. 저 집은 우리 집 양치기가 사는 곳이고요. 알고 보니까 파커 씨가 찾던 그레이트 윌링든하고 지금 있는 윌링든은 전혀 다른 마을이었던 겁니다. 이름만 같았던 거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자기가 완전히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보통은 아이고 이제 어쩌지 하고 낙담할 텐데 파커 씨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외과 의사 얘기는 싹 잊어버리고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에 상쾌한 바닷바람 좀 쐬면 이 발목쯤은 금방 나을 겁니다. 라고요. 이 사람한테는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궁극의 치료제는 바로 바다였던 거죠. 그것도 그냥 바다가 아니라 자신이 사는 곳의 바다 말입니다. 결국 헤이우드 씨의 친절 덕분에 파커 부부는 그댁의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린 파커 씨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죠. 저는 파커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소개는 그 다음에 나와요. 바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 그의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샌디턴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해수욕장이라는 엄청난 수식어까지 붙여서 말이죠. 이 샌디튼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두 사람의 대화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치 구시대와 신시대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헤우드 씨는 좀 보수적인 시골 지주잖아요. 요즘 해변 휴양지니 뭐니 너무 많이 생겨서 물가만 오르고 사람들만 버려놓는다고 혀를 쭉쭉 차죠. 그런데 파커 씨는 정반대예요. 아닙니다. 샌디튼 같은 곳이야말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축복입니다. 라고 열변을 토하는 거죠. 일단 한번 입이 터지니까 파커 씨는 멈출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샌디튼 홍보대사, 아니 교주 수준입니다. 샌디튼의 좋은 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우리 샌디튼의 바닷바람은 해안에서 제일 깨끗하고요. 모래는 또 얼마나 고운지 모릅니다. 진흙도 없고 해초도 없고 미끄러운 바위도 없어요. 이건 뭐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연이 직접 설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는 런던에서 경쟁지인 이스트본보다 정확히 1마일 더 가깝다는 아주 디테일한 장점까지 어필합니다. 자기 동네 자랑만 하면 좋은데 이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갑자기 있지도 않은 경쟁지를 만들어서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해요. 브레인슈어라는 곳인데요. 들어보면 아주 끔찍한 곳이에요. 썩은 해초 냄새가 진동하고 공기도 나쁘고 물은 짜서 마실 수도 없고 땅이 나빠서 양배추 하나 제대로 못 키운대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웃음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맹렬한 비난을 듣고 있는 헤우드 씨는 태어나서 브린슈어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혼자서 상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샌디튼에 대한 열변을 토하던 파커 씨.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삔발목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꼼짝없이 헤이우드 씨 댁에서 2주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상치 못했던 2주라는 시간이 정말 모든 게 달랐던 이 두 가족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아주 특별한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됩니다. 헤이우드 가족과 독자들은 이 2주 동안 파커 씨라는 사람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게 돼요. 나이는 한 35살쯤 됐고 아이가 넷이나 있는 가장이고 기본적으로는 아주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대화의 끝은 결국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샌디튼이죠. 이 사람의 세상은 정말로 샌디튼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어요. 책에 이 사람을 설명하는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이 나옵니다. 샌디튼은 그에게 두 번째 아내이자 4명의 자녀였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되지 않나요? 그냥 사업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의 광산이자 복권이며 투기이자 취미였다. 그의 직업이자 희망이며 미래였다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그의 모든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엉뚱한 윌링든까지 오게 됐는지 그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가 찾던 외과 의사요? 사실 자기 발목 다칠 걸 예상하고 찾았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샌디튼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새로 뜨는 휴양지에 제대로 된 의사 한 명쯤은 상주해야 품격이 살고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던 거죠. 모든 게 샌디튼을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발목 아픈 건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파커 씨는 새로운 미션에 돌입합니다. 바로 이 헤이우드 가족 전체를 어떻게든 샌디튼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샌디튼 전도사의 포교 활동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무기, 기억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바다의 위대하고 무한한 치유력에 대한 맹신. 이때부터 펼치는 그의 논리는 거의 약장수 수준이에요. 들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바닷바람과 해수욕은요, 위장이든 폐든 피든 모든 병에 다듬는 거의 완벽한 치료제입니다. 심지어 항경련, 항담즙, 온갖 병에 다 항자를 붙일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까지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바닷바람이 효과가 없으면 바다 목욕을 하면 되고요. 바다 목욕이 효과 없으면 바닷바람을 쐬면 됩니다.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완벽한 논리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하는데도 헤이우드 부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자그마치 아이를 14명이나 낳고 키우면서 평생을 이 윌링든에서 살아온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행복한 곳인데 굳이 낯선 바닷가 마을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의 파커 씨, 이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1차 목표, 그러니까 부부 동반 유치에 실패하자마자 바로 플랜 B에 들어갑니다. 전략을 바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계획이 앞으로 샌디튼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계획은 뭐였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부모님이 안 오시면 딸이라도 데려가자. 이거였죠. 파커 부부는 2주 동안 자기들을 정말 정성껏 돌봐줬던 큰딸 22살의 샬럿 헤이우드 양을 콕 집어서 우리랑 같이 샌디튼에 가지 않을래? 하고 초대합니다. 이걸 들은 헤이우드 부부도 아이고 우리 딸한테 너무 좋은 기회지 하면서 아주 기쁘게 허락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샬럿은 아파서 요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러 가는 거죠. 가서 뭘 해야 하느냐? 그냥 신나게 놀고 샌디튼이 제공하는 모든 걸 즐기고 또 파커 씨가 야심차게 만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 이게 바로 샬럿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 남자의 열정과 집착, 어쩌면 망상으로 만들어진 도시 샌디튼. 이제 곧 그 문이 열릴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22살의 똑똑하고 관찰력 있는 아가씨 샬럿은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까요? 파커 씨의 위대한 꿈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샬럿은 가기로 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샬럿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안내자와 함께 샌디튼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을 통해 그 새로운 세계를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제인 오스틴의 마지막 미완성 소설이죠. 샌디턴. 이 책은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서 정말 격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던 한 사화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주인공 샬럿 헤이우드의 눈을 통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새로운 세계, 샌디턴으로 함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보지 못하는 미래를 그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샬럿 헤이우드가 곧 마주하게 될 휴양도시 샌디턴의 핵심 인물들 사이에 그 팽팽한 기운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냐, 비전이냐, 과연 무엇이 이 새로운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샌디턴의 실질적인 지배자, 댄햄 부인을 소개하는 파커 씨의 이 한마디, 정말 날카롭죠?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당시 여성에게 정교 교육이 필수가 아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타고난 분별력, 그러니까 세상을 꿰뚫어보는 본능적인 감각을 가졌다는 거죠. 교양은 부족할지 몰라도 세상 물정엔 아주 밝은 인물, 바로 이 모순이야말로 댄햄 부인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물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샬럿과 함께 파커 부부의 마차에 올라타 볼까요? 이야기는 샌디턴으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샬럿은 이 새로운 마을의 운명을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인물, 댄햄 부인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댄햄 부인은 말하자면 샌디턴이라는 작은 왕국의 절대 군주 같은 존재예요. 그녀의 어마어마한 재산은 파커 씨의 야심찬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자금줄이죠. 다시 말해 댄햄 부인의 돈 없이는 샌디턴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결정에 달려있는 셈이죠. 그녀가 지금의 이 막강한 자리에 어떻게 오르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정말 흥미롭거든요. 시작은 부유한 집안의 브레렌턴 양이었지만 그녀 인생의 첫 번째 승부수는 나이 많은 홀리스 씨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으로 그녀는 샌디턴 저택을 포함한 막대한 유산을 통째로 손에 넣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승부수, 댄햄 경과의 재혼을 통해 레이디라는 귀족 자기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자기를 얻는 대신 자기 재산은 단 한 푼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벽하게 계산된 두 번의 전략적인 M&A였던 셈이죠. 이 말이요, 댄햄 부인이 친구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녀의 빈틈없고 철저하게 이익을 따지는 성격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결혼이 물론 가문과 재산의 결합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따지는 태도는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완벽한 비즈니스 거래였던 거죠. 파커 씨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헷갈려요.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 지나치다면서 혀를 내두르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격 좋고 친절한 이웃이라고 칭찬하거든요.
또 인색하다고 흉을 보다가도 샌디턴의 발전에 정말 감탄할 만한 열정을 보여준다며 그녀의 진취적인 면을 높이 사기도 하죠. 어쩌면 이 모순이야말로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자본주의적 욕망이 한 사람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 시대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시대의 모순, 그 자체인 셈입니다. 결국 파커 씨도 더 이상의 설명은 포기한 듯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느낌으로요. 이제 판단은 샬럿의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샬럿의 옆에서 이 흥미로운 인물, 댄햄 부인을 직접 관찰하면서 그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샌디턴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아주 치열한 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댄햄 부인의 막대한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유산 전쟁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댄햄 부인의 재산을 둘러싼 이 게임에는 크게 세 팀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첫째, 피를 나는 친척이죠. 브레리턴 가문. 둘째,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첫 남편 홀리스 씨의 상속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댄햄 부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환심을 사고 있는 두 번째 남편의 조카 에드워드 경과 그의 여동생 댄햄 양입니다. 이 세 집단이 벌이는 물밑에서의 치열한 암투가 샌디턴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파커 씨가 보기에는요, 현재로서는 댄햄 가문의 남매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드워드 경은 자괴까지 있는 신사이고 무엇보다 그와 여동생은 항상 댄햄 부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온갖 아양을 떨고 있으니까요. 파커 씨는 그들이 주된 상속자가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또 소설이란 게 그렇게 예측대로만 흘러가진 않겠죠? 파커 씨의 그 확신이 무색하게 바로 그때 모든 판을 뒤흔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크호스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 브레레턴입니다. 클라라가 댄햄 부인의 성에 입성하게 된 과정은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은 댄햄 부인의 회피였습니다. 친척들 등살에 몇 년간 런던을 피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방문하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묵었던 호텔에 터무니없는 요금에 격분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브레레턴 가문의 사촌들이 구원자처럼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죠. 그들의 환대와 딱한 사정에 마음이 움직인 댄햄 부인은 딸 중 한 명을 샌디턴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직계 딸들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어 보이는 조카 클라라를 선택해요.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산이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죠. 파커 씨의 묘사만 들어보면 클라라는 그야말로 천사예요, 천사. 사랑스럽고 상냥하고 겸손하기까지 하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장점을 무기 삼아서 댄햄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딱한 처지, 그리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 연약함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속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댄햄 부인과 상속자들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네요. 다시 덜컹거리는 마차 안으로 돌아와 보죠. 샌디튼에 가까워질수록 파커 부부의 대화 속에서 과거의 안락함과 미래를 향한 열정, 그러니까 전통과 진보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아주 재미있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차가 한 오래된 저택을 지나가는데 이 집이 바로 파커 가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말하자면 그들의 뿌리 같은 곳입니다. 파커 씨와 그의 모든 형제자매가 바로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요. 이 옛집을 보는 파커 부인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가득해요. 그녀에게 이곳은 그냥 낡은 집이 아니라 행복했던 시간 그 자체인 거죠. 그녀의 이 말 한마디에는 변화보다는 안정, 미래보다는 과거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네요. 그런데 남편인 파커 씨의 반응은 정말이지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아내의 이런 감상적인 말에 대고 10월에 양배추밭이라니요. 정말 현실적이지 않나요? 이 한마디에서 안락함보다는 발전을, 과거의 추억보다는 빛나는 미래를 우선시하는 그의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두 사람의 이 티격태격하는 대화 정말 재밌지 않나요? 부인이 옛날엔 정원이 참 멋졌는데 하고 추억에 잠기면 남편은 곧바로 새 집은 거슬리는 것 없이 편하잖소 하고 받아치는 식이죠.
시원한 그늘을 그리워하면 차양과 양산을 사면 된다고 하고, 튼튼했던 집을 칭찬하면 새 집은 위험 없이 폭풍의 장관을 즐길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새롭고 반짝이는 미래, 샌디턴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이 끝없는 논쟁을 듣고 있던 파커 씨의 동생 시드니가 한마디 툭 던지는데 이게 또 아주 재치가 넘쳐요. 발전이라면 뭐든지 좋다고 하는 형의 열정을 유머러스하게 꼬집어서 그 낡은 집을 차라리 병원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요. 이 가족 특유의 유머 감각이 엿보이는 잠시 웃어가는 대목이네요. 자, 드디어 길고 긴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마침내 마차의 바퀴가 샌디턴 땅에 닿는 순간이에요. 파커 씨가 그토록 열망하고 꿈꿔왔던 새로운 휴양지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원래 샌디턴의 오래된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파커 씨는 거의 어린아이처럼 기뻐 날뜁니다. 왜냐? 낡은 오두막들 사이로 그가 그토록 원했던 문명화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샌디턴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로 보였을 겁니다. 그를 흥분시킨 첫 번째 신호탄, 바로 이 팻말입니다. 새 놓을 방 있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샌디턴이 그냥 어촌 마을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곳, 외부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상업적인 공간, 즉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번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어디선가 들려오는 우아한 하프 소리. 이건 이 작은 마을에 드디어 노동이 아닌 문화와 여가가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상류층의 방문을 알리는 아주 우아한 소리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결정적인 증거. 바로 신발 가게 진열장에 놓인 최신 유행의 신발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런던의 유행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샌디턴이 이제 힙한 장소가 될 거라는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표인 셈이죠. 이제 언덕을 오르니까 파커 씨가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이 눈앞에 딱 펼쳐집니다. 프로스펙트 하우스, 전망의 집이라는 뜻이죠. 벨뷰 코티지, 아름다운 경치의 오두막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낸햄 플레이스까지. 희망과 기대를 가득 담은 이름들이 붙은 이 현대적인 건물들이야말로 파커 씨가 직접 만들고 있는 샌디턴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목적지, 파커 씨의 새 집, 트래팔가 하우스입니다. 언덕 가장 높은 곳, 절벽 바로 앞에서 샌디턴 전체를 내려다보는 이 현대적이고 우아한 건물.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과거를 등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파커 씨의 야망과 비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기념비 같은 곳이죠. 오늘 이야기는요, 샬럿이 자기 방 창가에 서서 바라본 이 평화롭고 희망적인 풍경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직은 미완성인 건물들,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빨래 너머로 보이는 햇살을 받아 춤추듯 반짝이는 바다. 이 풍경이 앞으로 샌디턴에서 펼쳐질 수많은 가능성과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만 같네요. 제인 오스틴의 마지막 미완성 소설이죠. 샌디튼의 세계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샬럿 헤이우드가 이 야심만만한 해변 마을에 정말 기이하고도 또 매력적인 인물들과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부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트라팔가 하우스에서의 하루는요, 어떤 방문객이 아니라 아주 뜻밖의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그냥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에요. 뭐랄까, 파커 씨의 병약하다는 그 남매들의 아주 기묘하고 별난 세계를 활짝 열어 보여주는 그런 창문 같은 역할을 하죠. 파커 씨는 동생 시드니한테서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좀 실망한 채로 누이 다이애나가 보낸 편지를 펼쳐듭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다이애나는 자기랑 여동생들이 맨날 아프다고 하는 게 전부 상상병 아니냐라고 비꼬는 그 동생 시드니의 말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자기 변호를 시작하죠. 다이애나의 편지는요, 첫 문장부터 정말 극적인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거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말하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의무감이 투철하고 부지런한지 엄청나게 과시하고 있거든요. 소파까지 기어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머릿속으로는 온 세상을 지휘하는 듯한 이 느낌, 정말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자기 건강 상태를 막 늘어놓기도 전에 다이애나는 갑자기 파커 씨의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처방을 내놓습니다. 그 증거랍시고 드는 이야기가 더 가관이에요. 어떤 마부의 발목을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문질러서 3일 만에 낫게 했다는 무용담이죠. 여기서 이 다이애나라는 사람의 성격이 딱 드러납니다. 모든 일에 참견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확신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이게 바로 파커 남매가 가진 핵심적인 신념입니다. 전문적인 의학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아주 극단적인, 뭐랄까, 민간요법만 철석같이 믿는 거죠. 이건 사실 당시 유행했던 엉터리 의술에 대한 제인 오스틴의 아주 날카로운 풍자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의 모순적인 태도예요. 자기들은 의사 절대 안 믿는다면서 샌디턴 사업을 위해서는 좋은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거든요. 편지에는 정말 기이한 질병 이름하고 그보다 더 기이한 치료법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건 수잔의 경우인데요. 열흘 동안 매일 거머리를 6마리씩 붙였는데도 효과가 없으니까 아주 논리적인 다음 단계로 이를 3개나 또 봤다고 정말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이애나 파커라는 인물의 놀라운 모순이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본인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오빠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배후에서 모든 걸 조종하는 에너지 넘치는 기획자였던 겁니다. 수레바퀴 속의 수레바퀴라는 표현, 이거 자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교묘하게 이 판을 짜고 있는지 은근슬쩍 과시하는 말 아니겠어요? 찰럿은 이 끔찍한 질병 목록보다도 편지에 담긴 그 명랑하고 사무적인 말투에 더 큰 충격을 받아요. 여기서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끔찍한 고통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주변의 관심을 끌고 자신들의 중요성을 과시하기 위한 아주 잘 짜인 연극일까요? 자, 이 기묘한 편지가 남긴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샬럿은 파커 부부와 함께 직접 샌디튼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파커 씨가 그토록 열변을 토하던 원대한 꿈과 눈앞의 초라한 현실 사이의 거리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샌디튼 사교계의 중심이 되어야 할 테라스는 정말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점에는 손님 없고 도서관 사서는 할 일이 없어서 자기 가게에 책을 읽고 있을 정도였죠. 이건 파커 씨가 그토록 활기 넘치는 휴양지라고 자랑하던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이 구독자 명부, 이게 그냥 이름 몇 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샌디튼이라는 도시의 현재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겁니다. 설립자나 지역 유지 몇 명을 빼면 이름들이 대부분 뚜렷한 중산층이죠. 파커 씨가 그토록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귀족 가문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스미스 중위, 리틀 대위 같은 이름들을 보면 아, 이곳이 아직 상류층의 휴양지는 아니구나 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저마다의 꿈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주인공 샬럿만큼은 아주 굳건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예쁜 장신구들 앞에서 그녀는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의 분별력과 재정적인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죠. 바로 이런 점이 충동적인 주변 인물들과 그녀를 구분짓는 전형적인 오스틴 소설 여주인공의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막 도서관을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샌디튼에서 가장 화제의 중심에 있는 두 여인이 등장하면서 이 조용했던 둘러보기는 갑자기 중단되고 모두가 서둘러 트라팔가 하우스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샬럿의 눈은 즉시 두 여인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데넴 부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힘, 압도적인 존재감처럼 느껴지고요. 반면에 클라라는 마치 도서관에 있는 소설책에서 방금 걸어 나온 듯한 완벽하게 아름답고 연약한 여주인공처럼 보이죠. 이 극명한 대조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아주 강하게 자극합니다. 샬럿은 평소에 소설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라를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은 박해받는 비운의 여주인공 역할이구나 하고 즉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클라라의 가난하고 의존적인 처지를 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의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거죠. 데넴 부인의 강한 개성과 클라라의 연약한 아름다움이 완벽한 갈등 구조를 만들 거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샬럿의 낭만적인 상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냉철한 이성이 금세 고개를 들죠. 실제로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극적인 관계와는 달리 훨씬 평범하고 다정해 보였거든요. 샬럿은 자신의 상상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즉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합리적인 인물인 겁니다. 자, 이제 대화의 주제는 파커 씨와 덴햄 부인, 두 사람 모두를 가장 활기차게 만드는 바로 그 주제, 샌디튼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그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덴햄 부인이라는 인물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 바로 탐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방문객들이 가져올 돈은 원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비용조차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죠. 이건 정말 깊이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시의 번영을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이 모순적인 태도 말이죠. 덴엄 부인이 의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파커 남매처럼 무슨 사이비 과학 같은 걸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돈 계산 그리고 하층 계급을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돈을 축내고 하인들의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골칫거리일 뿐인 거죠. 다음 날 새로운 방문객들이 도착하면서 샌디튼의 인물 관계도는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샬럿은 샌디튼 하우스를 둘러싼 핵심 인물들이죠. 에드워드 덴햄 경과 그의 여동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남매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오빠인 에드워드 경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매력적이고 사교적이지만 어딘가 좀 가벼워 보이고요. 반면에 여동생은 아름답긴 한데 늘 뭔가에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들의 가난한 처지를 곱씹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 명은 거칠에 능하고 다른 한 명은 내면의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샌디튼의 사회적 체스판이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경의 목표는 분명 클라라인데 그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그는 즉시 샬럿에게로 말을 옮기죠. 이건 아주 복잡한 전략일 수 있어요. 클라라의 질투를 유발하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쉽게 넘어오지 않는 상대에게 빠르게 흥미를 잃은 걸 수도 있죠.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에드워드 경은 자신의 문학적 지식을 뽐내면서 샬럿에게 매력을 어필하려고 하는데요. 아플싸! 여성에 대한 유명한 시를 바다에 대한 묘사라고 완전히 잘못 인용하고 맙니다. 그의 지식이 얼마나 얕고 과시적인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실수죠. 그는 지적인 쪽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상적인 구절 몇 개만 외워서 써먹고 있을 뿐이라는 게 탄로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의 문학적 취향이 엄청난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안티히어로, 그러니까 나쁜 남자를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감상적인 소설에 의해 완전히 왜곡된 도덕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선하고 정직한 주인공은 매력 없다고 생각하고 유혹적이고 위험한 악당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곧 그의 행동 원리가 될 거라는 걸 암시하죠. 작가는 에드워드 경의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바로 유혹하는 것이라고요. 그가 읽는 소설들은 클라라를 억지로라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인지를 계속 속삭여 주었고 그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이 무슨 소설 속 비극적인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현실과 허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에드워드 경이 떠난 후 샬럿은 덴햄 부인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그러자 덴햄 부인은 샬럿 앞에서 어떤 우월감을 느꼈는지 자신의 속내와 친척들에 대한 생각을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덴햄 부인은 자기 조카딸이 어떤 꿍꿍이로 자기 집에 오고 싶어 하는지를 바로 꿰뚫어 보고는 초대를 거절할 거라고 딱 잘라 선언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이건 그녀가 세상을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보고 모든 인간관계를 이익과 손해로만 계산하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녀는 조카의 미래에 대해 정말 차갑고 마치 거래를 하듯 실용적으로 말합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애정이나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재정적인 전략일 뿐이에요. 사랑 같은 가치는 그녀의 계산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덴햄 부인이 조카들을 자기 집에 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야말로 인색함의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하녀들이 먼지 터는 시간 5분을 아끼려는 사소한 계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친척들조차 샌디튼에 와서 숙박비를 내게 만들어야 도시 경제가 산다는 거창한 경제 원칙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모든 결정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돈 계산으로 귀결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바로 이 순간은 샬럿에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녀의 판단은 아주 빠르고 단호하죠. 그녀는 덴햄 부인의 인격적인 결함과 그녀가 죽인 모든 것을 어떻게 오염시키는지를 명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 앞에서 비위를 맞추고 있는 자기 자신마저도 비열하다고 느끼면서 깊은 자기 성찰에 빠지죠. 이건 샬럿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무대 위에 주요 인물들이 모두 등장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을 조종하려는 남자, 돈이 세상의 전부인, 노부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좀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까지. 이 기묘한 해변 마을 샌디튼에서 과연 가장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마지막 소설, 바로 샌디튼이죠. 19세기 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던 시대 조용한 어촌 마을을 최고의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 속에서 돈과 건강, 사회적 지위를 향한 인간의 욕망이 부딪히는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트라팔가 하우스의 평화로운 오후, 갑자기 한 여인이 들이닥쳐 외칩니다. 피할 수 없는 급한 일이었어요. 다른 방도는 없었답니다. 이 다급한 한마디와 함께 샌디튼의 고요했던 풍경은 순식간에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샌디튼의 사격에 그야말로 폭풍을 몰고 올 인물이죠. 바로 파커 씨의 누이, 다이애나 파커 양입니다. 스스로는 비참한 병자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모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의도는 정말 좋은데 결과는 항상 혼란스럽고 아프다고 말은 하는데 누구보다 왕성하게 돌아다니니까요. 그녀의 등장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앞으로 샌디튼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질 위선과 자기 기만의 희극, 그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습니다. 다이애나의 등장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불쑥 혼자 나타나서는 자기 남매인 수잔과 아서까지 샌디튼에 와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하죠. 근데 그녀의 설명을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수잔은 아주 심각한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가 겨우 회복하는 중이고 아서는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찬 바람을 맞으며 하숙집을 구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을 좀 보세요. 병약하다는 남매들에게 맡겨진 임무랑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잖아요. 심지어 다이애나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도착하자마자 아이들부터 봐야겠다며 모두를 재촉합니다. 그녀 머릿속에는 오직 자기 계획과 임무만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제 상태 같은 건 전혀 안중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불과 며칠 전 편지에서는 바닷바람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그렇게나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난리를 치면서 샌디튼까지 달려온 걸까요? 그녀의 말과 행동 사이의 이 엄청난 모순은 그냥 변덕이라고 보기엔 너무 크죠. 이건 사실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특징이고 또 앞으로 이어질 아주 길고 복잡하고 솔직히 좀 믿기 힘든 설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죽음의 공포마저 있게 할 만큼 그녀를 다급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녀가 그 죽음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샌디튼으로 달려온 임무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서리주에서 오는 아주 부유한 서인도 제도 출신 가족을 위해 완벽한 하숙집을 구해주는 것. 이건 그녀가 샌디튼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부여한 아주 중대한 사명이었던 거죠. 그녀는 자신이 샌디튼에 데려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두 미스터리한 가족 중 바로 그 첫 번째 가족을 위해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정보가 다이애나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꼭 우리가 어릴 때 하던 전화기 게임 같지 않나요? 말이 어떻게 전해지면서 왜곡되고 부풀려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모든 건 그리피스 부인이 조용한 바닷가 휴양지를 알아봐달라는 아주 평범한 문의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정보가 친구에서 친구로 또 그 친구의 친구로 달링 부인, 캐퍼 양, 페니 노이스를 거쳐서 마침내 다이애나의 귀에 들어갔을 때 이 단순한 문의는 샌디튼의 미래를 책임질 초부유층 가족의 방문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소통망은 다이애나의 그 넘치는 선의와 열정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상 그녀는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을 철석같이 믿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다이애나의 이 길고 장황한 설명을 듣고 있는 주인공 샬럿의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단어가 바로 이거, 주제 넘은 참견일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지랖이랑 비슷한데 그냥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 넘어서서요. 자신한테 있지도 않은 권위를 막 내세우면서 사소한 일에 성가실 정도의 지배적으로 구는 태도를 말해요. 다이애나는 샌디튼을 돕는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지만 이성적인 관찰자인 샬롯의 눈에는 그녀의 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노력이 바로 이 주제넘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녀의 행동은 분명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그 방식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고 상황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오지랖이었던 거죠. 자, 이제 우대가 바뀝니다. 테라스에 새로 구한 하숙집에서 열리는 티파티로 이야기가 옮겨가는데요. 이 저녁 모임은 그냥 차 마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파커 남매가 보여주는 아주 독특하고 기이한 병약함의 세계를 훨씬 더 깊고 풍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아프다는 건 고통이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직업이자 정체성, 때로는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른 자기 표현 방식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건 거의 한편의 압축된 코미디죠. 파커 남매의 말과 행동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괴리가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잖아요. 다이애나는 경련성 담즙 때문에 침대에서 기어나오기도 힘들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7시간 동안 샌디튼을 샅샅이 뒤지며 집을 구했고요. 수자는 신경쇠약에 잦은 기절을 호소하면서도 호텔에서 그 무거운 트렁크 2개를 자기 혼자 번쩍 들고 왔죠. 마지막으로 아서 섬세하고 나른하고 허리 아프고 간도 안 좋다고 말하지만 그가 실제로 하는 일이라곤 불 잘 지펴놓고 그 옆에 편안히 앉아있는 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제인 오스틴은 당시 상류층의 건강염려증 문화를 아주 신랄하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노동할 필요가 없는 이들에게 병이라는 건 시간을 때우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또 자신의 섬세함을 과시하는 일종의 여가 활동이었던 셈이죠. 티파티가 열리는 방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의 병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완벽한 무대장치 같아요. 날씨는 화창하고 따뜻한 여름날인데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공기는 당연히 답답하고 덥겠죠. 수자는 마치 연극 소품처럼 후각연병을 손에 들고 수시로 약병에서 약을 꺼내 먹고 아서의 가장 큰 걱정은 혹시라도 어디선가 스며들지 모르는 습기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비이성적인 환경 속에서 이 소설의 이성을 대표하는 인물인 샬롯은 조용히 진단을 내려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약이나 따뜻한 불이 아니라 신선한 공기와 저 불을 끄는 것, 즉 상식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이죠. 아서는요, 자기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고 편리한 이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문제의 핵심은 신경이라고 주장하면서 누이들이 자기를 담즙질이라고 진단하는 걸 정면으로 반박해요. 근데 그의 이론이 진짜 흥미로운 이유는 뭐냐면 그 이론의 결론이 언제나 자신에게 이로운 와인을 마시는 걸로 끝난다는 점이에요. 신경이 문제니까 와인을 마셔야 한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그의 병약함은 고통을 참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와인 같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완벽한 핑계가 되는 셈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아서라는 인물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책의 명장면 중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토스트에 대한 그의 장광설이죠. 그는 자신이 토스트 굽기의 달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버터 없이 그냥 먹는 마른 토스트는 위벽을 손상시킨다는 거의 사이비 의학에 가까운 확고한 신념을 펼칩니다. 그의 병약함은 무슨 고상한 정신적 고뇌와는 거리가 아직 멀어요. 버터 듬뿍 바른 토스트, 따뜻한 벽난로, 맛있는 와인, 이런 지극히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안락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 토스트 버터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는 누이들의 감시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마치 건강을 엄청 생각하는 척 버터를 살짝 긁어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토스트가 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엄청난 양의 버터를 슬쩍 더 얹습니다. 이 작고 은밀한 반항은 게으르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건강 염려증을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삼는 그의 성격을 완벽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서라는 인물 탐구의 대미를 장식하는 정말 기가 막힌 주장이 나옵니다. 녹차 한 잔을 마시면 5분 안에 자기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될 거라는 주장이에요. 이건 단순히 과장을 넘어서 거의 망상에 가깝죠. 이 대사를 통해 우리는 파커 가문 사람들이 건강 문제를 대하는 방식, 즉 경이로운 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증상보다는 과장되고 극적인 상상을 더 선호하고 자신의 병을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서 즐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유쾌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이제 이 이야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이아나의 그 치밀했지만 완전히 잘못된 계획들을 한순간에 혼돈 속으로 몰아넣을 편지 한 통이 도착하면서 유쾌했던 소동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죠. 두 가족, 두 개의 다른 정보 출처, 그리고 하나의 아주 당혹스러운 발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이애나는 또 다른 친구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아요. 하숙집을 구하는 어떤 부인을 소개해주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그녀가 샌디튼에 데려오기로 약속했던 두 번째 가족에 대한 소개 편지였던 겁니다. 아마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자신의 정보망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편지의 도착은 사실 거대한 오해라는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샌디튼에 오려는 부자 가족이 두 팀이나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상상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난 걸까요? 이 희극적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등장인물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상황의 부조리함을 눈치채고 즐길 수 있습니다. 파커 남매가 이 명백한 진실 앞에서 어떻게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지 그걸 지켜보는 게 이 장면의 가장 큰 재미 포인트죠. 자, 첫 번째 가족에 대한 증거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정보의 출처는 앞서 봤던 그 복잡한 친구들의 연결망이고요. 출신지는 서리주, 부유한 서인도 제도 가족으로 묘사됩니다. 핵심 인물은 무기력하고 게으른 그리피스 부인이고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대상은 몸이 약한 램 양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애나가 그렇게나 공들여 수집하고 확신에 차서 떠들고 다녔던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편지에 적힌 두 번째 가족의 정보를 한번 보세요. 정보와는 전혀 다른 친구인 듀프이 부인입니다. 출신지는 캠버웰, 품위 있는 여학교를 운영하는 그룹으로 묘사되죠. 핵심 인물은 독립적인 그리피스 부인이고 특별 관심 대상은 몸이 약하고 막대한 재산을 가진 램 양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피스 부인과 램 양이라는 이름, 그리고 램 양의 건강 상태라는 핵심 정보가 정말 놀랍도록 똑같죠. 하지만 파커 남매는 이 명백한 사실을 필사적으로 외면하면서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우깁니다. 바로 이 순간 파커 남매의 집단적인 현실 부정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합니다. 같은 사람일 리가 없어. 불가능해.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마치 주문처럼 거의 광적인 열정을 담아서 몇 번이고 반복됩니다. 그들은 이정적인 추론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다이애나를 민망한 상황에서 구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두 개의 별개 가족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쾌한 풍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맹정한 진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간결하고 강력한 한 문장이 모든 희극적인 소동과 필사적인 부정을 단칼에 끝내버리죠. 다이애나의 야심차고 이중으로 진행되던 샌디튼 부흥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의 소문을 두 개의 다른 정보원으로 착각한 완벽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파커 남매의 한바탕 소동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공들이 무대에 오를 시간이죠. 호텔에 막 도착한 새로운 인물들을 정식으로 소개받을 시간이에요. 파커 남매의 상상 속에 존재하던 인물들이 아닌 실제 그리피스 부인과 유행에 민감한 뷰포트 자매, 그리고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램 양을 만나보겠습니다. 샌디튼의 새로운 자산이 될 이들의 등장은 과연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까요? 자, 그럼 샌디튼에 도착한 그리피스 일행,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그리피스 부인은 상상 속의 무기력한 서인도 제도 부인이 아니라 상류층 아가씨들을 위한 교양학교를 운영하는 아주 품위 있고 분별력 있는 여상입니다. 뷰포트 자매는 겉은 화려하고 최신 유행을 따르지만 매우 무지한 자매로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부유한 남자를 사로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룹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존재, 바로 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핵심, 바로 램양입니다. 책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해요. 17살쯤 혼혈, 추위를 잘 타고 연약하며 막대한 재산을 가졌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 유색인종 상속녀가 이렇게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건 전례가 없는 아주 파격적인 설정입니다. 그녀의 독특한 신분, 어마어마한 부, 그리고 연약한 건강,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녀를 등장과 동시에 샌디튼 사교계의 모든 욕망이 집중되는 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녀는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샌디튼 인물들이 가진 속물근성과 편견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체스판 위에 새로운 아주 강력한 말이 놓였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진 상속녀가 등장하면서 샌디튼의 게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이들의 등장이 기존 주민들, 특히 레이디 데넴이나 파커 씨 같은 핵심 인물들의 계획과 야망에 어떤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샌디튼의 조용했던 물밑 경쟁이 이제 본격적인 수싸움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역시나 샌디튼의 여왕 레이디 데넴입니다. 그녀의 눈에 램양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로 보이죠. 첫째, 끊임없이 말썽을 피우는 조카 에드워드 경에게 막대한 재산을 안겨줄 수 있는 병약한 상속녀. 둘째, 그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건강사업, 즉 암탉나귀 젖을 팔 새로운 VIP 고객. 그녀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그렇듯 돈과 가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집착으로 딱 모아집니다. 하지만 레이디 덴햄의 계획이 생각처럼 순탄하게 풀리지는 않아요. 그녀의 첫 번째 계획, 즉 탕나귀 젖을 파는 것은 아주 분별 있는 그리피스 부인에 의해서 단번에 좌절됩니다. 그리피스 부인은 램양이 의사의 엄격한 관리하에 있으며 그의 처방이 곧 우리의 규칙이라고 딱 잘라 선을 긋죠. 하지만 에드워드 경과의 결혼이라는 더 크고 중요한 계획은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샌디튼에서 펼쳐질 가장 중심적인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표를 보면 지금 샌디튼의 역학관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각 인물이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나 수단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죠. 레이디 데넴은 램양의 재산을 노리고 개발업자인 파커 씨에게 이들은 샌디튼의 성공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게으른 아서 파커에게 뷰포트 자매는 그저 산책길에 만나는 새로운 구경거리일 뿐이고요. 반대로 뷰포트 자매에게 샌디튼은 부유한 남편을 찾기 위한 사냥터나 다름없습니다. 모두의 이해관계가 램양이라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거액의 상속녀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새로 짜였습니다. 샌디튼의 사교계에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었죠. 이제 이 작은 해변 마을에서는 과연 어떤 게임들이 시작될까요? 야망과 사랑, 돈과 계략, 그리고 편견과 오해가 뒤섞인 채 각자의 욕망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인 오스틴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미완성 소설, 바로 샌디튼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샌디튼은요, 그냥 평범한 해변 마을이 아니에요. 뭐랄까, 야심에 찬 투기, 또 과시적인 질병, 그리고 가면 뒤에 꼭꼭 숨겨둔 욕망 같은 것들이 막 뒤엉켜 있는 거대한 무대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가 정말 절정으로 치닫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인물들 각자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서 파커는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신경이 아주 예민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 제 병의 가장 나쁜 부분은 신경이에요. 바로 이 한마디가 파커 가문의 귀한 세계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데요. 이 책이 가진 날카로운 풍자적인 분위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건강염려증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서 아예 삶의 방식이자 정체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거죠. 사실 이 시대에 신경과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섬세한 감수성의 증거이기도 했고 또 힘든 노동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상류층 특권처럼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병약한 파커 가문의 남매들, 다이애나, 수전, 그리고 아서의 기묘한 세계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질병은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삶을 정의하고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연금 모대나 마찬가지죠. 각자 맡은 배역에 아주 충실하게 자신의 병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또 자기 욕망을 실현한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트라팔가 하우스의 다이애나 파커 양이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연약하고 섬세해 보이는데 행동을 보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와요. 그녀의 등장은 이 조용한 집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혼돈의 씨앗을 뿌리는 셈이죠. 그녀의 방문 자체가 하나의 모순 덩어리 이거예요. 다이애나가 샌디튼에 올지도 모르는 방문객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을 보면요. 정말 터무니없이 복잡해요. 한번 보세요. 페니 노이스가 캐퍼 양에게, 캐퍼 양은 달링 부인에게, 그리고 그 달링 부인은 그리피스 부인과 편지를 주고받는 이 기나긴 연결고리. 이건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모든 걸 자기 손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직성에 풀리는 다이애나의 강박적인 열망을 보여주는 완벽한 이시죠. 마치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고 믿는 거미처럼요. 이게 바로 다이애나의 철학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유용함에 대한 끝없는 추구를 정당화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유용함이라는 게 종종 참견하기 좋아하는 간섭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시 여성들의 활동이 극도로 제한적이던 시대였잖아요. 그녀는 남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욕망을 아주 교묘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녀에게 휴식은 곧 나태함이고 병약함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명분이 되는 셈입니다. 파커가의 이 병약한 세 남매를 보면요. 건강 염려증의 각기 다른 유형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다이애나. 자신의 병을 끊임없이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명분으로 삼는 행동가 타입이죠. 반면에 수전은 맨날 기절하고 속삭이면서 극단적인 치료를 감내하는 수동적인 고통의 화신이에요. 그녀의 질병은 주변의 동정과 관심을 요구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여자라는 걸 과시하는 도구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서. 21살의 건장한 청년인데 섬세한 건강을 핑계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저 따뜻한 난로와 맛있는 음식이라는 쾌락에만 몰두해요. 이 세 사람에게 질병은 고통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거예요. 이 장면이 정말 상징적이에요. 아니, 화창한 여름날인데도 굳이 벽난로를 피우고 창문을 꽁꽁 닫아놓은 이 답답하고 폐쇄적인 환경. 이게 바로 외부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나는 병자라는 역할에 안주하려는 그들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바깥의 상쾌한 공기는 위협이고 이 안의 답답한 열기는 안전인 거예요. 이런 인공적인 온실 속에서 그들의 병은 더욱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고요. 아서 파커의 이 기묘한 논리는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방식에서 아주 빛을 발합니다. 그냥 버터 바른 토스트가 먹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를 위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뭔가 있어 보이는 사이비 과학적인 논리로 포장을 하는 거죠. 육두구 강판이라는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제인 오스틴 특유의 코미디와 날카로운 인물 통찰이 빛나는 순간이에요. 아서는 자신의 방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또 우스꽝스러운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남매들의 불평 경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누이들이 막 극적인 질병 이야기를 늘어놓으니까 자기가 뒤처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서는 자기 증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는 어림도 없죠. 녹차 한 잔에 몸의 절반이 마비된다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이 병자들의 극장에서 자기 역할을 유지하고 주목받기 위한 필사적인 연기인 셈입니다. 이들의 대화는 서로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과연 누가 더 아픈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쟁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 주요 코미디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던 부유한 가족의 도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혼란. 이 소동은 파커가 사람들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또 그 과도한 열정이 어떻게 이런 희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를 정말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다이애나가 그렇게 세심하게 짜놓았던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편지가 한 통 도착했는데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그리피스 부인이랑 이름도 똑같고 사는 지역도 같고 심지어 램 양이라는 부유한 서인도 제도 아가씨를 돌보는 것까지 똑같은 또 다른 그리피스 부인이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우연의 일치가 이야기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리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명의 그리피스 부인, 2명의 부유한 서인도 제도 사람, 2명의 램 양이라니요. 파커가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이걸 듣는 우리는 이미 진실을 짐작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인물들이 이 터무니없는 상황 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또 큰 재미죠. 이 질문은 바로 그들의 혼란과 곧 닥쳐올 반전의 재미를 극대화시켜줍니다. 결국 그들은 집단적인 현실 부정에 빠집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아니야, 이건 2개의 다른 가족일 거야 라는 가설을 필사적으로 붙들죠. 절대로 동일 인물일 리가 없어. 이 말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쇠뇌하는 모습은 정말 코믹하면서도 한편으론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부인하니까 곧 터질 웃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침내 희극의 막이 내립니다. 서리에서 온 가족과 캠버웰에서 온 가족은 바로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다이애나의 그 참견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정보망이 단 하나의 가족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2개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거죠. 이 모든 혼란은 다이애나의 과도한 유용함 추구가 빚어낸 한바탕 촌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프닝은 샌디튼이라는 곳이 얼마나 소문과 추측 그리고 부에 대한 열망으로 움직이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자, 소동은 일단락 됐고요. 이제 실제 도착한 인물들에게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인물들은 샌디튼의 새로운 부와 또 사회적인 역학 경계를 가져올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등장은 이 작은 해변 마을의 투기 열풍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건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샌디턴에서 가장 가치 있고 모주가 노리는 방문객은 바로 이 수수께끼의 인물 램 양입니다. 그녀의 특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나이는 어리고 혼혈이고 막대한 재산을 가졌고 결정적으로 병약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그녀를 샌디턴의 추기꾼들에게 완벽한 목표물이자 최고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의 부는 마을의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고 그녀의 건강 문제는 이 요양지의 명성을 증명해 줄 테니까요. 그녀는 한 명의 인간이라기보다 샌디턴의 성공을 상징하는 트로피에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램양과 함께 온 또 다른 아가씨들, 뷰포트 자매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의 한 유형을 딱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외모를 가꾸고 하프 연주나 스케치 같은 피상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데는 아주 능하지만 실질적인 지식은 부족하죠.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옷차림은 단 하나의 목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결혼 시장에서 최고의 상품이 되어서 부유한 남편을 얻는 것. 그녀들은 샌디튼이라는 이 사회적 무대에서 자기 가치를 한껏 높여서 더 나은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또 다른 종류의 투기꾼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샌디튼의 실질적인 지배자, 데넴 부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녀에게 새로운 방문객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거래 대상이에요. 램 양을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계산기부터 두드리죠. 첫째, 막대한 재산을 가진 그녀를 가난한 조카 에드워드 경과 결혼시켜서 가문의 부를 늘린다. 둘째, 병약한 그녀에게 자신의 암탉나기 젖을 팔아서 이익을 챙긴다. 그녀의 모든 인간관계는 이렇게 철저하게 손익계산에 기반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샌디튼의 노골적인 배금주의적 본질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음모와 서스펜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커가의 형제가 등장하고 마을의 점잖은 외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은밀한 만남이 포착되거든요. 지금까지의 코믹한 분위기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샌디튼의 이 반짝이는 표면 아래 전혀 다른 진실이 숨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샌디턴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인물 시드니 파커가 등장합니다. 그는 형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물정에 밝고 매력적이고 아마도 훨씬 냉소적인 시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의 존재는 이 작은 마을의 순진한 열광에 아주 현실적인, 어쩌면 차가운 관점을 더할 것을 예고하죠.
과연 그는 이 연극의 관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공이 될까요? 이 묘사가 결정적인 발견을 위한 무대를 정말 완벽하게 설정합니다. 자욱한 안개. 이건 그냥 날씨가 아니라 비밀과 가려진 진실을 상징하는 장치죠.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 흐릿한 풍경 속에서 주인공 샬럿은 샌디튼의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안개가 걷혔을 때 과연 어떤 풍경이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샬럿은 우연히 그리고 결코 원치 않게 클라라 브레레튼과 에드워드 경의 은밀한 만남을 목격하고 말아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순수하고 가련한 희생자로만 보였던 클라라. 정말 그녀는 순진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이 한순간은 샬럿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샌디튼에서는 그 누구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자, 이제 샌디튼 사회에 대한 샬럿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통렬한 판단과 함께 오스틴이 우리에게 남긴 미완의 질문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투자인 이 마을에서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샬럿의 이 강력한 내적 독백은 데넴 부인과 또 부가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인색할 때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한 문장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주인공 샬럿은 더 이상 순진한 관찰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이제 이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명철한 판단자가 된 겁니다. 결국 샌디튼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투기와 가면의 무대 위에서 과연 누가 진실한 마음을 가졌고 누가 연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쫓는 것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돈일까요? 제인 오스틴이 남긴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상상 속에 남겨진 채로 막을 내립니다.